시인의 첫 번째 작품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281쪽 (282쪽부터) 나와 있는 작품 강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작품 분석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요약만 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결국 전봉건 시에서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유동적 순환적 생명력은, 이 생명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적 개념과 결부시키면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에로스. 전봉건의 시는 이 에로스로 충만한 그런 시상을 보여준다. 의미를 보여준다. 시간도, 즉 계절도 순환되고 새와 강물도 순환성을 통해서 생명력이 활발하게 꿈틀대는 그런 에로스적 음악성을 보여준다. 이 음악적 요소는 이 에로스적 생명력과 음악적 요소가, 음악적 기법이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서 이 시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활기찬 리듬감, 이 운율, 리듬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고요. 이 활기가 넘치는 이런 음악적 리듬감, 이것하고 이 시가 담고 있는 주제, 즉 에로스적 생명력, 그것이 즉 주제와 기법이 혹은 내용과 형식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시 작품 속에 같이 긴밀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 점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어떤 생명력이에요? 흐르는, 유동적이고 또 돌아오는, 다시 오는 순환적인 생명력이 시의 음악적 기법에도 개입되어 있고 시 자체에 체현되어 있다. 체현이란 말이 아까 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전봉건의 시에서 생명의 음악은,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의 속성을 에로스의 음악이다, 혹은 생명의 음악이다, 이렇게 그 속성을 기납적으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시인의 이 음악적 요소가, 속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차이를 변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겠지만은 김종삼 시인은 묘연한 음악이고, 김광림 시인은 어떤 음악이에요? 관념적 음악이고, 전봉건 시인은 생명의 음악이다. 이렇게 지금 도출을 해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 처음부터 내가 정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분석을 통해서 혹은 내용 분석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철저하게 찾아내야 그게 객관성을 갖고 설득력을 갖는다. 그 분석이 그러한 비평이나 그러한 논문이. 그래서 이 생명의 음악은 현란하고 강렬한 이미지들의 연쇄를 통해 제시된다 그랬어요. 이미지의 연쇄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주되면서 혹은 전환되면서 다른 이미지들과 결부되겠죠. 그것이 이제 지금 앞에 나왔던 김종삼이나 김광림 시인과 또 다른 전봉원 시인의 특징인데, 이미지의 상징성이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살펴볼 텐데요. 장미의 의미라는 작품입니다. 기법적으로 이미지의 연쇄에 주목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장미의 의미 그렇게 했고, 또 1년에서 장미가 등장합니다. 장미는 나에게도 피었느냐고 당신의 편지가 왔을 때. 나에게 편지가 왔는데 장미가 피었느냐. 이 장미가 상당한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겠죠. 5월에 하고 말주름표가 있습니다. 5월이니까 봄의 절정이고 아마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보았다. 탄흔의 이슬이 아롱지었다. 갑자기 탄흔, 그죠? 총탄의 흔적, 그죠? 탄흔이니까 뭐 몸에 혹은 인간의 육체에 상처, 총알을 맞은 상처,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벌써 대립적인 이미지, 상징이 등장하죠. 가장 대립적인 상징 뭐예요? 장미와 탄흔입니다. 탄흔은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입니다. 전쟁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장미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활동력, 이걸 꽃으로 비유했는데 특히 어떤 꽃? 장미꽃.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이 장미꽃이 상징하는 것이 탄흔과 뭡니까? 서로 대립된다. 일단 이렇게 1년에서 우리가 이미지의 구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연을 보면 그리고 빛나는 태양, 흙은 해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연에서는 태양이 등장합니다. 태양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또 가능하게 하지만 역시 상징적으로 볼 때 탄흔보다는 장미에 더 계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연쇄될 때 혹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할 때 나열되거나 연쇄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과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같은 계열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 태양은 1년에 나왔던 장미와 어떤 연속성에 있다. 물론 의미는 다르죠. 그리고 이미지도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다. 흙도 등장했어요. 흙은 해치었다. 이게 구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이 문장 자체가 우리말로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흙은 해치었다. 아마 흙이 파헤쳐진 장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 같아요. 문장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부자연스럽지만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흙도 역시 생명의 어떤 모체인데 생명의 근원인데 이게 파헤쳐졌다는 것은
역시 요 이미지는 탄흔의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이어서 2년은 또 서로 대립되는 어떤 이미지가 대립 구도를 가지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3년을 보면요. 무수한 자옥, 무수한 자옥, 무수한 군화 자옥을 헤치며 흙은, 자, 그러니까 흙이 파헤쳐진 이유는 군화 발자국 때문에 파헤쳐진 것이니까 결국 이 흙이 파헤쳐진 것은 1년에 나왔던 탄흔의 연장선에서 혹은 같은 계열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작품의 그 난이도는 우리 학생들, 수강생들 충분히 해석을, 분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등장했어요. 녹색을 새 수목과 꽃과 새들의 녹색을 키우고, 자, 여기 녹색이 또 등장했다는 거. 이것도 새로운 이미지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계열의 연장선에서 등장하는지 이런 걸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은 역시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겠죠. 암시하겠죠. 수목, 꽃, 새 이렇게 세 가지 자연의 생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죠. 자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봉건 시에서 이 생명력은 자연으로부터, 그죠? 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그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연으로부터 그 생명, 에로스를 수혈받는데, 인간 자체도 물론 에로스를 가진 존재이지만 특히 자연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등장하고 수액이 등장하고 푸른 상성이 있고 새와 꽃송이가 있고, 그죠? 그러한 자연과 더불어 이 노래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첫 번째 시에서도 확인했는데, 이 두 번째 시에도 역시 자연의 시적 대상들이 수목, 꽃, 새들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이 녹색을 키운다는 거죠. 무엇이? 흙은 그랬어요. 지금 이 구문이 아까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 연에서 주어는 흙이고 동사는 키우고, 그죠? 해치고가 여기 있죠. 자, 이 연에 나왔던 이 해치고의 의미가 내가 아까 구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흙이 파헤쳐졌다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해치고가 나오거든요. 왜? 흙은 똑같이 동사입니다. 주어입니다. 2년의 흙은 또 주어고 3년의 흙은 또 주어예요. 해치며 흙은 이랬으니까요. 이 해치다의 뜻이 2년에 나오는 해치었다의 뜻이 조금은 불분명하긴 하지만 3년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오히려 파헤쳐졌다는 뜻이 아니고 군화자욱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석을 조금 전에 했던 해석을 지금 수정하고 다시 해보는 겁니다. 흙은 군화자욱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무엇을 키우고 있어요? 녹색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새가 울게 하고, 무엇이? 흙이 이러한 식물과 동물의 생명력의 모태가 되니까 이 해치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쪽이 아니고, 받는 의미가 아니고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에서의 표현의 해석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질 때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1차적으로 그 같은 시 속에서 전후 맥락을 잘 찾아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시 한 편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을 때, 뭔가 좀 아직도 불확실할 때는 그 시인의 그 시집, 같은 시집 속에 들어있는 다른 시들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 내부에서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 같이 보입니다. 그 가장자리엔 구름이 있었다. 또 구름이 등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와 혹은 어떤 의미의 계열 속에 계속 연쇄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름이 등장했는데 구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들었다. 그것은 푸른 나의 발자국 소리.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름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발자국 소리인데 누구의? 나의 발자국 소리예요. 이 발자국은 앞에 나오는 군화자욱과 또 대립되는, 군화자욱은 전쟁의 상처인데 혹은 전쟁의 고통인데, 구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앞에 푸른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과 또 연결고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나의 발자국은 회복, 그죠? 재생, 폐허를 극복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일련에도 장미로부터 출발했는데 이것이 다양한 두 개의 이미지 계열로, 그죠?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계속 새로운 이미지들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의 구조는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이 대립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미지들이 상징성을 가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1년에 구사되는 이중의 도치 구문과 그랬어요. 자, 이제 분석은 조금 가능하면 더, 그죠? 치밀하게, 더 전문적으로, 그죠? 쉬운 시, 아무리 쉬운 시라도 내가 지금 말로 전체적으로 분석했지만 그걸 이제 문장으로 서술할 때는 조금 더, 그죠?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죠. 도치 구문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 도치됐어요, 그죠? 나는 보았다. 뭐예요? 탄원에 이슬이 아롱진 것을 나는 보았다 해야 되는데 이게 도치됐고요. 장미는 나에게도 피었느냐고, 이것도 당신이 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도치됐는데, 이것이 두 번의 도치를 통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장미죠. 사실은 정확한 어순대로 하려면 장미가 앞에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나는 보았다 탄원에, 이것도 왜 도치를 했을까요? 핵심 상징 혹은 핵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도치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이 문장을. 자, 그런 것도 분석을, 이제 형식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게 돼요? 어떤 이미지? 장미와 탄원이라고 하는 핵심 이미지를 강조하게끔 지금 이 구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수강생들도 이 문장을 물점으로 삼아서 형식 분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구사되는 이중의 도치 구문과 교묘한 행가리는, 행을 이렇게 가르쳐 행을 나누었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고,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 텐데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피었느냐고, 당신의 편지, 이것도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약간 전문적인 시에서 기법으로 앙장부망, 이건 프랑스어인데요. 앙장부망,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행을 엇붙인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시행을 엇박자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습니다. 시행을 활용해서요. 교묘한 행가리, 여기에 앙장범왕입니다. 그리고 도치구문도 구사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 사실은 문장의 기법이 이 단순한 일련 속에 사용되고 있죠. 그런 걸 이제 포착해서 형식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독자가 됩니다. 일반 독자가 아니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에서 이렇게 문학을 전공 수업으로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독자의 레벨에 맞게 지금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박동감을 리듬에 실어 전달하며, 자, 이것도 이제 형식 분석의 사례가 됩니다. 꼭 내가 한 대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박동감, 이게 바로 이제 에로스의 어떤 박진감 같은 거죠. 박진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문제 1년만 놓고 봐도 박진감이 있죠. 왜? 형식적으로 문장을 두 번이나 도치했고, 또 뭐예요? 시행을 엇붙여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일련 자체가 생명의 역동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3년에 반복되는 무수한과 자욱, 녹색 구름도 급박한 호흡을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자, 이것도 내가 설명 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3년을 한번 봅시다. 1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치의 문장, 그 다음에 앙장범왕, 이런 것을 기법을 통해서 생명의 역동성, 박진감을 느끼게 했고, 2년은 좀 평범하죠. 문장이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태양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강하게 구사하고 있는 거, 그 정도이고, 그리고 빛나는 태양, 흙은 해치였다. 자, 흙은 해치였다. 아까도 내가 처음 해석한 것을 수정했는데, 이 문장은 조금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단순하지만 압축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년에 가면 무수한 자옥, 무수한이 세 번, 한 행에 세 번이나 연속되죠. 굉장히 단순한 반복이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리듬의 효과를 만든다. 뭐예요? 여기 나오죠? 급박한 호흡을 만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죠. 무수한 자옥. 그 다음에 녹색, 또 녹색 두 번 나왔죠. 자, 그렇게 분석을 이제 사례로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이 시에도 탄흔과 군화 자국 등에서 전쟁의 상처가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슬, 흙, 수목, 꽃, 새,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색채는 녹색입니다. 그리고 구름까지 다 이제 어떤 자연의 대상들이 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어떤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특히 색채 이미지를 또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죠. 자연의 이미지들은 붉은색, 녹색, 흰색 등의 색채들이 조화를 이루어 화려하고 다채로운 협조곡을 들려준다. 색깔은 시각적이지만 그 색채가 지금 이 전봉권의 이 작품 속에서 음악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채가 그냥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로만 고착되지 않고 이 음악적 리듬과 함께, 그죠?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채로운 협주곡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협주곡은 음악적 느낌을 주는데 색채는 시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도 음악과 결합이 돼 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렇게 분석을 조금 치밀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도 등장했죠. 그 다음에 태양도 등장하고 장미도 등장하고요. 구름도 등장해요. 그래서
또 푸른색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채를 유추해 보면 장미가 무슨 색인지는 지금 분명하게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붉은색에 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있고 그 푸른색이 있죠. 푸른 나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구름은 흰색이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색채의 향연을 보여주죠. 그걸 이 음악적 리듬에 실어서 색채를 다채롭게 보여주니까 마치 교향곡처럼 보인다. 교향악처럼 보인다. 협주곡처럼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하여 구름에서 들려온 푸른 나의 발자국 소리는 자연의 생명력이 화자에게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만들어냅니까? 회복과 재생이라는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 정봉근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생명적 심상들의 구심체는 중심에 이 다양한 이미지의 연세, 그죠? 다양한 이미지의 연결 속에서 그냥 나열일까? 이제 이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따져봐야 됩니다. 비평가나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나 상징들이 계속 나열되거나 연세가 될 때 다 똑같은 n분의 1의 이 값을 갖고 있느냐?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냐? 순서. 어느 것이 먼저? 예를 들면 흙이 더 먼저겠지. 아까 나왔던 나무나, 그죠? 새보다. 그것도 다 우리의 상식에서 얻어낸 게 아니고 작품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만, 그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순서를 따지면 흙이 나무보다 먼저인 것 같고 새보다도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많은 자연의 대상들 포함해서 어느 게 가장 중심에 있을까? 어느 게 더 핵심일까? 비중이 어느 게 더 높을까? 그걸 따져보니까 내가 볼 때는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이 생명을 가진 많은 자연의 대상들에게 에로스, 즉 생명력을 전해주는 가장 원천이 된다. 이 작품에서 빛나는 태양이라고 한 바로 이 태양입니다. 흙도 나오고 수목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지만, 그죠? 태양이 가장 핵심 이미지다.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봤냐? 그걸 이제 증거를 떼야 되잖아요. 나는 계속 물정을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작품 분석을 할 때 우선은 장미가 태양과 가장, 그죠? 근접해 있는 가장 서로 통하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장미는 붉은색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체나 그 생명의 그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살펴봐야 되겠죠. 빛나는 태양이라고 나는 봤는데 이 시에서 가장 핵심은 이 시의 중심 소재인 장미와 후반부에 등장하는 피, 여기 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피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 그 공지사항, 블랙보드 공지사항을 잘 보면 지금 1차 과제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인들 중에 한 시인을 선정하고 그 시인의 시 중에서 두세 편을 엮어서, 엮는다는 것은 서로 상호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이 1차 과제인데, 그때 인용을 먼저 자기가 선정한 작품 두세 편을 과제물 앞에다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최소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인용한 그 페이지는 포함되지 않고 분석 부분만 그 페이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부분만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을 다 인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전문이 인용된 경우도 있고 부분만 인용된 경우가 있지만 부분만 인용해서는 안 되고 전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가장 시를 혹은 예술작품을, 시를 포함한 예술작품을 읽어보지 않는 것은 더 나쁘지만 읽어보는 경우에도 부분만 잘라서 읽어보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터넷 시대에 또 유튜브 시대에 인터넷에 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시를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뭐예요? 그 유행 같은 것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것처럼 부분만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작품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항상 보면서 최소한 한 편의 작품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니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분만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피도 나오거든요. 지금 인용은 안 돼 있지만 피도 나와요. 그러면 장미가 나오고 피가 나와요. 그리고 태양이 나와. 내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태양이다. 그리고 순수로 볼 때,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태양부터 왔다. 이건 내가 자연의 상식에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자연의 상식과는 달리, 그죠? 자연 현상의 혹은 뭐 과학적인 상식과는 달리 뭐예요? 전봉근 시인이 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기준이에요. 전봉근 시를 잘 읽어보면 태양이 항상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피나 장미도 등장, 제목도 장미의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미가 원천이 아니고 태양이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장미도 그렇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피도 그렇고 태양으로부터 생명력을 전수받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만 가지고는 확실치 않으니까 뭐인 듯하다 짐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연 태양이 정말 에너지의 원천인지 다른 작품들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말하는 뭐예요? 물증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납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에로스적 힘은 그래서 이 전봉건 시에서 에로스가 넘치는데, 그죠? 자연으로부터 또 계절의 순환으로부터. 그런데 그 에로스의 최초의 원동력은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태양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분석의 결과 도출한 어떤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갖고 있는 그 힘은 바로 에로스의 원천이죠. 태양의 에로스적 힘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우주의 그것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하고 이제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작품 제목이 참 깁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개미를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한편으로 보면 유니크, 즉 개성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개미를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이제 개미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곤충이 등장해요. 이러한 지평을 넘어 역시 이 인용한 구절도 전문이 아니고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전봉근도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전집 한 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집이 있는 경우는 그 전집 편찬한 그 연구자와 그 출판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한 결과 그런 전집이 출간된 거니까 연구자들에게는 그 전집이 없다면 전봉근 시집이 뭐 예를 들면 여러 권일 텐데 그걸 다 구해서 또 구하기 힘든 건 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엄청난 수고를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전집이 편찬된 경우는 그 수고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엄청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인을 선정하든 간에 전집이 있는 경우는 전집을 우선 놓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집 속에서 이 작품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지평을 넘어 풀잎처럼 나의 눈시울이 태양을 느끼면 태양이 등장하죠. 자, 이 지평을 넘어서 태양을 지금 제시합니다. 가슴 속에 탄원을 밟고 또 탄원이 나와요. 앞에 시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전쟁의 상처입니다. 자, 태양이 뭘 극복하게 해줘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역시 어렵지 않게 이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봉원의 시도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포연은 포탄의 연기죠. 포연을 해치는 움직이는 개미들을 위해 이제 그 개미라는 곤충이 등장했어요. 왜 개미를 등장시켰을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많은 생명체 중에서 개미라는 곤충을 가장 아주 작은 곤충을 지금 등장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신에게 신의 흔적이, 신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신의 7일째, 찬란한 가수원에서 벌거숭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눈, 길을 두 개의 촉수와 8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은 나의 그것을 위하여. 자, 이 부분에 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역시 성경적 모티프가 여기서 구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 모티프예요? 신의 7일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7번째 날에 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우리도 이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고, 뭐 그런 연유가 있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찬란한 가수원에서 할 때 또 가수원도 상징성을 갖고 있죠. 에덴 동상이라고 하는, 그죠? 신라곤의 그 모티프를, 성경적 사건 모티프를 역시 이 시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눈, 아담과 이브겠죠. 뭐 우리 수강생들도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에 심도가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눈, 귀를 이랬어요. 예, 이거 앙장부망인데, 그죠? 아름다운 눈길을 이게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끊어서 행을 나눠 놨단 말이에요. 교재가 있는 사람도, 스크린을 보고 있는 사람도,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혹은 자기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리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뭡니까? 일반적인 호흡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려요. 근데 그 정도 강하게 앙장부망을 지금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의미의 강조가 이 눈에다가 주어지는 거죠. 시선. 누구의 시선? 아담과 이브의 아름다운 그 눈, 그 길이 왜 이렇게 행을 앙장부망을 해서 나눠 놨을까? 이것도 이게 기법이기 때문에 그 기법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이미지가 뭐예요? 2개의 촉수와 6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등장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모티프에서 출발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상징 이미지죠. 개미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우리는 개미는 여러 생명체 중에 좀 하찮은, 그리고 작고 하찮은 곤충으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읽어보면요, 바로 나를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개미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2개의 촉수와 6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은 나, 그랬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의 이 가수원에서 성경적 모티프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개미의 상징으로 이동하면서 나의 존재를 비유하고 있죠. 나는 개미와 같은 존재야. 그죠? 이 지상 혹은 이 우주 속에서. 그리고 나의 그것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나의 그것을 위하여. 구문을 잘 봐야 돼요. 1년을 보면요, 이미 개미가 등장합니다. 움직이는 개미들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연에도 나의 그것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와 개미는 거의 동격이에요, 지금. 왜? 개미와 같은 나라고 그랬으니까요.
두 개의 촉수와 6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은 나니까요. 그러면 위하여 두 번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서술어를 갖고 있는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생략된 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러한 지평을 넘어 나의 눈시울이 태양을 느끼면 이랬거든요. 자, 내 눈이 태양을 느끼면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장들이 지금 1년과 2년에 개미를 위하여 또 뭐예요? 개미와 같은 나의 그것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요. 서술어가 생략됐기는 하지만 이 뭡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태양에서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을 느끼면 했으니까요. 그래서 구문이 일상적인 평범한 구문이 아니라 시적인 문장으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뜯어서 읽어봐야 되겠죠. 결국 이 1년과 2년에서 핵심은 태양입니다.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문장을 구사하고 있지만 태양을 느끼면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푸른 사랑의 손길은 어느덧 하늘에 빛나는 과실과 함께. 과실도 더불어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실도 결국은 무엇으로 인해서 내 눈길이 태양을 느끼면 결국 과실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개미가 제목에도 등장하고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는데 자기 자신을 인간이 자기 존재를 개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물에 불과하지만 즉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태양으로부터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수혈받는 흡수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조금 더 시의 의미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부분입니다. 화자가 개미를 관찰하면서 가슴 속에 탄원을 밟고 포연을 해치는 힘을 얻는 것은 태양을 눈시울로 느끼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내가 말로 분석한 걸 이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한번 잘 읽고 내 수업 시간에 내가 분석하고 설명한 것을 정리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과제도 자신의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문장력이죠. 그러니까 좋은 과제물 혹은 좋은 논문, 좋은 비평을 쓰려면 분석력과 그 다음에 문장력이 따라줘야 되겠죠. 근데 그 분석력과 문장력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건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시를 읽고 막 제 시집에 여백에다가 메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떠오르는 분석들을 그리고 이제 해석도 자기 나름대로 의미 해석도 거기다 적어 놓고 혹은 이제 머릿속에 간직하고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야. 미완성 상태야. 다만 뭔가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 좀 뿔뿔이 흩어진 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죠? 분석과 해석과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 이렇게 메모를 하든 아니면 머릿속에 있든 이제 내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 사람 혹은 과제물을 하는 사람, 비평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게 어느 정도 미완성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걸 문장으로 문장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잖아요. 집필을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그 단편적인 이 분석과 생각들이 메모나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집을 텍스트를 3번 이상 읽어야 된다. 근데 그 3번 이상 읽을 때 이건 뭐 다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뭐 어렵지도 않고 단순한 겁니다. 처음 한 번 읽을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거죠. 즉 감상의 차원으로 읽는 겁니다. 그때 연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 특별하게 느낌이 있을 때, 혹은 특별한 해석이 있을 때, 특별한 메모 같은 게 필요할 때 거기다가 좀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약간 분석적으로 읽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상적으로 읽었으니까, 편하게 읽었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내가 의식적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읽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란 볼펜 같은 거, 색깔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처음 내가 메모했던 것과 무관하게, 그건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메모를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도 뭐 며칠 필요하고, 두 번째 읽을 때도 며칠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과제물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좋은 비평을 하려면. 두 번 읽었잖아요.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죠? 꼭 내가 뭐 예를 들면 과제물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니까, 과정이니까 그렇게 메모를 또 해요. 그럼 이제 집필을 세 번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문제 설정이요. 내가 이 과제물, 이 논문을, 이 평론을 어떤 전체적인 논지를 가지고 끌어갈 것인가. 그러면 1장의 서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2장에서 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서를 채택하고, 3장은 어떻게 이 분석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뭐 색채 이미지를 연구한다. 전봉건 씨의 색채 이미지를 연구한다. 그러면 색채 이미지를 2장에서는 푸른색을, 3장에서는 붉은색을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문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논문 전체를 어떤 틀로, 큰 틀로 이걸 구성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집필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 구상을 해야 되겠죠. 서론엔 내가 뭘 하고, 본론에서 어떻게 큰 틀에서 이 논지를 전개하고, 어떤 작품을 여기서 내가 인용해서 분석을 해야 가장 좋을 것인지, 3장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제목을 잡고 문제 설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어떤 시를 가지고 여기서 분석을 해야 내가 이 전체 논지가 잘 자연스럽게 전개될 것인지, 이걸 이제 하는 거죠. 메모를 이제 일종의 목차를 짜는 겁니다. 제목은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의 전체적인, 그죠? 큰 틀에 그 연구 대상과 연구 관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장 서론에는 어떤 내용, 2장에는 어떤 내용, 3장에는 어떤 내용.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냥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완성 단계고 미숙한 단계인데, 이걸 노트 같은 데다가 계속 이렇게 적으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틀이 자꾸, 이 전체 틀이 뭐에 해당될까요?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도에 해당됩니다. 설계도를 이제 어느 정도는 짜야 그 다음에 시공을 할 거 아니에요. 시공을 처음부터 막 머릿속에 구상한 것만 갖고 시공하면 덜쭉달쭉 이상한 건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설계도를 노트에다가 짜는 거예요. 제목과 목차와 세부 목차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것도 설계도지만 실제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용한 작품을 분석할 때 내가 설계도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생각했던 그 짐작대로 분석이 안 되고, 이 작품이 물증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다른 논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석을 할 때. 그때 내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뭐예요? 분석력과 문장력이 이 집필 과정에서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내 문장력과 함께 그 분석이 같이 완성도를 가지고 집필이 될 때, 내가 처음 설계도를 짤 때, 목차를 짤 때 구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논지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납이죠. 내가 처음에 연역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새롭게 발견되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납이거든요. 그럼 이제 목차를 수정하는 거죠.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완전한 게 아니니까요. 처음에 내가 짐작으로 대체로 이렇게 내 논문의 흐름을 이렇게 가겠다, 내 목차를 이렇게 짰지만
실제 작품이 중요하니까 작품을 분석할 때 내가 미처 다 머릿속에서 구상하지 않았던 그런 분석들이 새롭게 도출이 됩니다. 기납적으로. 그래서 이 작품 분석을 통해서 다시 설계도를 변경하는 거. 이게 피드백이 계속되는 거죠. 자기 논문 안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완성된 게 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과제물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비평을 할 때도 이 과정들이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기납적인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조금 옆길로 새서 이제 뭐 논문 쓰는 혹은 과제물 하는 과정을 내가 좀 체험적으로 얘기하게 됐나 하면 분석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문장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문장으로 집필하면서 어떤 작품을 분석해 나갈 때 내가 대충 짐작하면서 구상했던 그 미완성된 어떤 생각이 문장 속에서 구체화되면서 이게 진짜죠. 내가 구상한 것은 사실은 일종의 안내, 그죠? 안내일 뿐이고 이건 다시 수정돼야 될 것이죠. 자, 약간 옆길로 샜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화자가 개미를 관찰하면서 가슴 속에 탄원을 밟고 토연을 해치는 힘을 얻는 것은 태양을 눈시울로 느끼기 때문이다. 풀잎처럼이라는 비유는 자연과 인간이 모두 태양의 생명력을 수혈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풀잎처럼 하고 태양을 느끼거든요. 나의 눈시울이 뭐처럼? 풀잎처럼.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도 태양으로부터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시선을 보내면서 뭐예요? 태양을 느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과실도 열리고 푸른 사랑의 손길은 어느덧 하늘에 빛나는 과실과 함께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화자는 2개의 촉수와 6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이 자신의 손과 발로 걸어가고자 한다. 자기 의지로 이제 이 황폐화된 땅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개미가 지닌 까만색의 이미지는 푸른 사랑의 손길로 전환되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는 것처럼 보인다. 개미는 그 자체로는 상당히 왜소하고 그죠? 미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이 화자가 인간인 화자도 자기가 개미 같다고 보지만 그 개미가 태양의 힘을 통해서 이제 재생을 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 작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생과 회복의 힘을 전수하는 원천인 태양의 성경적 모티프와 결부되고 있다. 태양이 이제 꼭 종교적인 어떤 사건 혹은 종교적인 모티프와 결부 안 되고 그냥 그 자체로 자연의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죠. 시인이든 누구든 보통 사람이든 시인이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 태양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종교와 결부되어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 약간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종삼 씨의 돌각담에서 그죠? 그 돌탑을 자꾸 쌓고 썼지만 결국은 세 번째가 비는 그 과정이 신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신한테 체험되지 않을 때 인간적 노력으로 절대적인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즉 김종삼 시인으로 따지면 계속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의 운명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석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도 약간 유사한 해석입니다. 신의 7일째는 기독교의 안식일을, 찬란한 가수원은 에덴 동산을, 벌거벗은 두 사람은 아담과 이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늘에 빛나는 과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거는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과실이 과연
생명나무의 과실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다만 여기 성경적 모티프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과실이 생명나무일까? 에덴 동산에? 이것은 또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봉건 시의 성경적 모티프를 기독교적 시의식과 직접 연결시키기보다는 일종의 우주적 에로스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게 내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봉건 시를 기독교 시인이다. 이 시에 나오는 성경적 모티프를 가지고 기독교 시의식이 이 시에 잘 나타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버리면 그건 진짜 도식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대충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봉건의 시의식 속에서 성경적 모티프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일종의 범신론적 사유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는 것이다. 이게 내 해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을 혹은 성경적 모티프만을 이 전봉건 시인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 종교적인 사상들, 여러 종교적인 자연도 종교적으로 보고 장미도 종교의 일종으로 보고 이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범신론에 해당됩니다. 범신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지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신의 형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걸 범신론적 사유다. 그래서 인용시의 성경적 모티프는 일종의 신화적 상상력이다. 범신론하고 신화적인 것은 약간 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충일한 생명력의 원초적 본래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적으로 도출한 것이 범신론입니다. 생명의 음악이고요. 전봉건 시에 나타나는 음악성은 생명의 음악, 에로스의 음악이고 그것은 순환성, 유동성과 순환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아니면 움직임을 갖고 있고 운동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은 신과 결부되는 주제의식은 범신론이다. 그래서 김종삼과 김강림과 또 다른 전봉건의 이 주제의식, 종교적 주제의식은 범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종교와만 연결시키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용시의 성경적 모티프는 일종의 신화적 상상력의 충만한 생명력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은하를 주제로 한 파리아시옹. 파리아시옹은 이게 불어인데 베리아시옹, 변주. 그죠? 우리말로 하면 변주. 영어로 하면 베리에이션. 그죠? 아마 불어로 그냥 이렇게 엄기했기 때문에 소리를 그대로 불어의 이제 소리를 그대로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바리아시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후회와 기도와 희망이 모욕하는 오 태양이 결혼하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꽃은 강물에 피고 꽃 피는 한강, 임진강, 금강. 이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이 작품도 상당히 우리가 세 편을 주로 분석했는데 세 편에 나타난 전봉건 씨의 특성이 그대로 잘 나타나죠. 리듬감을 아주 역동적인 생명의 리듬감이 잘 살아나고요. 거기에 상징으로는 핵심 이미지로는 태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뭐예요? 후회와 기도와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모욕하는 즉 치유하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꽃이 피고 그리고 강도 세 개의 강인데요. 한강, 임진강, 금강. 아마 우리 국토의 대표적인 강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전쟁의 상처에 고통받는 우리 국토가 태양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재생한다라는 어떤 주제가 느껴지는 확인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태양이 굉장히 구심점에 놓인 작품,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꼼꼼하게 세 명의 시인의 공동 시집인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에 나타난 10편의 시, 각각 10편이니까 총 30편인데 를 통해서 공통점도 찾아보고 차이점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통점은 음악의 특성이 공통점이다. 그것은 시집의 제목에도 잘 나타난다. 그래서 음악이 공동분모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특성이 어떤 차이를 있는지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 음악이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떤 시의식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문제설정, 문제설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 알겠죠? 이 한 편의 소논문을 쓸 때 연구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게 큰 틀의 문제 설정입니다. 사실은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문제 설정이겠죠. 내가 어떻게 문제 설정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문제 설정이 조금 단순한 경우도 있고 차원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단순한 경우에서부터 복잡한 경우까지 이 문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낮은 데서부터, 평범한 데서부터 조금 수준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초급, 중급, 고급. 그죠? 방법론 자체가 단순하거나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죠? 좀 단순하게 방법론을 설정해서 문제 설정을 하지만, 조금, 그리고 이제 소논문을 쓸 때는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 설정을 하면 이 분량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더 길어져야 되니까. 이 정도의 분량은 보통 한 편의 작은 논문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소논문이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석사과정 이상에서 이런 소논문을 쓰면 학술지에 발표를 해서 이 정도의 논문으로 분량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학위 논문이 되면 석사 논문, 석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학위 논문은 볼륨이, 즉 분량이, 요구하는 분량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도 문제 설정 가지고는 이 분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그리고 복잡한 문제 설정을 해야 분량도 채울 수 있고 수준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설정은 어찌 보면 방법론도 단순하고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포인트예요? 세 명의 공동시집 속에 시가 10편씩 있는데 그 속에서 공통분모가 뭐냐? 음악적 특성이다. 그 음악적 특성의 속성을 찾아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죠? 어떤 경우는 고정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하강하고, 어떤 경우는 순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시의식, 이거는 주제니까, 의미니까, 특별히 이 세 시인의 시에서 시적 주제는 어떤 신의 흔적과 관련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것도 공통분모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느 시대든 어떤 시인이든 신을, 인간은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갈망이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색채의 주제를 형성화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다 가능할 텐데, 특별히 이 시집에서 이 세 명의 시인이 신을 갈망하는, 물론 그것이 다 미완성에 그치거나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범신론으로 방향이 확산되거나 이렇게 하는 차이가 다 있긴 하지만, 19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폐허와 고통을 회복하고 극복하려는 주제의식은 공통분모잖아요, 이 세 시인이. 그래서 전후시다, 전후문학이다, 이런 큰 틀의 개념을 우리가 이 세 명의 시인에게 공통분모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시인의 이 공동시집의 이 주제의식으로 신이 등장한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현대 시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어느 시대든 물론 신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신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 폐허가 된 이 인간의 인간 세계에서, 지상에서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극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구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 시인의 주제의식 혹은 시의식, 이걸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문장으로 다시 서술한 거거든요. 2장, 3장, 4장이 본론이고 5장이 지금 결론인데 2장, 3장, 4장의 이 핵심을 요지를 다시 여기다가 결론 부분에 정리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보통 논문은 이렇게 본론의 내용을 다시 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물론 보충해서 더 덧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에서 뭐 새로운 논의를 막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논문의 형식상 새로운 논의가 있으면 그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고 결론에서는 지금 본론에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지만 뭐 새로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잘 정리한 연장선에서 조금 더 그 의미의 맥락이나 문학사적 가치나 뭐 이런 것을 조금은 추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주 새로운 분석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읽지 않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요약한 차원입니다. 김종삼의 시에서 그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강림의 시에서 음악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전봉근의 시에서 음악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전체 내용을 핵심만 요약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조금 덧붙이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내가 결론에서 이 정도는 이제 하는 것이 좋죠. 너무 이제 본론만 딱 요약하고 마무리해 버리면 이게 조금 뭔가가 미완성처럼 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결국 세 시인이 보여주는 음악의 세 가지 존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시의식의 연대성과 상관성을 가진다. 연대성이란 말이 나와요. 이 세 명의 시인이 3인 공동 시집을 내면서 뭔가 연대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어요. 김종삼 씨의 묘연한 음악은 신의 은총처럼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강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그의 시는 신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신이 임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삶 속에서 신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재와 부재 사이에 아주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리고 주로 물, 그늘은 회화적 이미지에 속하고요. 소리는 음악적 이미지에 속하죠. 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 씨의 음악적 특성에 주목했지만 사실은 회화적 이미지도 김종삼 씨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죠. 이 논문의 방법론이나 관점이 분석소가 주로 음악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 비중을 두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김강림 씨의 관념적 음악은 자연의 본래적 생명을 담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의미를 담는 개념적 언어이고 운동성은 정지의 양상으로 나섭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찾을 수 없는 허무와 공허로 인해 신의 상실이라는 세계 인식을 함축한다. 전봉근 씨의 생명의 음악은 유동성과 순환성의 원리를 체현하는 에로스의 노래이고 이 순환의 움직임은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일종의 범신론적 사유 속에서 박진감 있는 시적 율동으로 구현된다. 우리는 세 시인의 음악적 존재 방식 속에 신에 대한 태도가 숨어 있음을 엿보게 된다. 공통분모로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역으로 신에 대한 갈망이 좌절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것은 갈망이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후 1950년대 시인들의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전쟁의 고통과 환멸을 견디고 이겨내는 어떤 힘의 원천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내가 약간 덧붙이는 결론인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한국 문학에서 전후문학, 즉 19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 소설이든 전후소설이든 전후시든 통틀어서 전후문학이 그 1950년대와 60년대를 지배할 때 사상적으로는, 즉 철학적으로는 서구에 실존주의가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크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투신, 그죠?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는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그 실존주의. 실존주의자들은 뭐 사르트르 이외에도 여러 명 있지만 실존주의가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혹은 문학인들에게 예술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것은 전쟁이라는 이 경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이제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행동, 그죠? 이걸 이제 사르트르가 그 뭐예요? 투신, 피투성은 이제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본질이 없이 던져진 존재, 이 현실 세계 속에. 그러니까 피투성의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고 자기 의지를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이게 다 실존주의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인들까지 예술인들, 지식인들이 1950년 전쟁 이후에 엄청난 이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았죠.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인데 이게 또 기납적 연구입니다. 그 기납적으로 이 시인들, 전후 시인을 대표하는 이 세 명의 시인의 시를 읽어보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그 유행과는 별개로 그것과 무관하게 신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강조하는 기납적 연구의 결과다. 자꾸 시대적 사상이 실존주의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문학인들에게 다 실존주의를 자꾸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연역이죠. 그죠? 기납이 아니잖아요. 작품으로부터 특별한 걸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시 연역적으로 어떤 사상이든 시대 정신, 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작품을 이해하려고 연역적으로 하지 말고 작품으로부터 출발해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즉 증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도출해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 상식에 자꾸 의존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